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중학교에 다니는 딸을 홀로 키우는 돌싱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올해로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당시 제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벌써 중학생이 되어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걸 보면 마냥 신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철이 빨리 들어버린 딸을 보면 어쩐지 좀 미안하기만 한데요. 저희 딸은 참 마음이 착하고 예쁜 친구입니다. 항상 엄마 피곤할까 집안일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 하고 어지간한 음식은 엄마인 저보다 더 잘 만드는데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제 딸이 삼시세끼를 다 차려줘요. 제 딸 장래희망이 셰프거든요. 그래서 음식하는 것 자체를 너무 즐기고 좋아하는지라 저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을 뿐인데 저런 거 보면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랑 이혼한 전 남편의 직업도 셰프였거든요. 그리고 연애할 때도 또 결혼하고 난 뒤에도 음식은 남편이 주로 만들어 저는 결혼 생활 연차에 비해 음식 솜씨가 늘지 않았는데 딸이 솜씨를 빼다봐가 아직까지도 그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김치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아직 만들 수 없기에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제 딸이 저보다 음식 솜씨가 좋다며 인정하셨거든요. 그리고 음식도 다 눈썰미고 센스라고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걸 또 집에 와서 곧잘 흉내를 내곤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감탄스러웠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소름이었죠. 전 남편도 그랬거든요. 저랑 전 남편은 일본에서 만났어요. 저는 대학을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외로움도 많이 타고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하필 그때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학생은 아니었고 일식을 너무 배우고 싶어 무작정 넘어온 한국인 청년이었거든요. 그리고 타국에서 만난 한국인이라 그런지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는데 저는 음식에는 영 재주가 없었지만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소영아, 이것도 먹어봐. 요즘 내가 개발하고 있는 메뉴인데 한국 가서 팔면 어떨까? 이거 떡볶이야? 근데 좀 특이하다. 일식이랑 떡볶이랑 접목을 해봤어. 우리 마스터는 좋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지 잘 몰라서.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도 완전 좋아하겠는데? 그래? 근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할까? 아니, 이건 아예 다른 맛이야. 뭔가 고급진 맛이 나서 떡볶이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순 있는데 자꾸 땡기는 게 대박 날 것 같아. 진짜? 그럼 나 이거 한국에서 팔까? 이것도 먹어봐. 텐동인데 우리 돌솥 비빔밥이랑 섞어봤어. 이렇듯 남편은 음식을 정말 사랑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공부를 하는 저보다도 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남편을 보고 자극도 많이 받았는데 남편 말에 의하면 제가 참 음식을 맛있게 먹어서 무엇이든 많이 만들어주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며 저 때문에 요리가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저희 연애는 영화처럼 아름다웠는데요. 물론 지금은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철천지 원수가 되었지만 그때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음식 잘하는 남자와 음식을 좋아하는 여자가 만났으니 죽이 잘 맞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일본에서 2년 연애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3년 연애를 더 했는데 중간에 제가 먼저 졸업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 1년 정도 장거리 연애한 것까지 하면 장장 6년을 만났어요. 그러니 저는 점점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한국에 돌아와 자리를 잡지 못한 탓에 저희의 결혼은 기약이 없었어요. 저는 나름 일본 계열 회사에 입사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었지만 결혼은 한 사람만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라 저에 대한 기대가 워낙에 크셨고 음식하는 서희 볼 생각은 없다며 저에게 헤어지라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셨는지. 그래서인지 저는 더 남편과 애틋했어요. 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다고 부모님이 야속하고 서운했죠. 아니 그때는 제 눈이 더 정확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사람 조건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얘가 정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네. 너 엄마가 일본 가서 공부하라고 했지. 누가 그런 남자나 만나래?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그 사람 아니었으면 졸업도 못했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한국인은 나 하나뿐이고 친구도 잘 못 사귀고 혼자만 있는데 그때 유일하게 나한테 말 걸어주고 챙겨준 게 그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그 모습 보고 자극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 와서도 열심히 취업활동한 거야.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그 사람이 너한테 도움을 많이 줬다고 치자. 근데 미래까지 같이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네 아빠 너 그 남자랑 결혼한다고 할까봐 빨리 손자리 만들라고 난리야. 진짜 왜들 그래? 나는 정민 오빠 아니면 결혼 안 해. 뭐? 너 정말? 그놈이랑 결혼까지 할 생각인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정민 오빠뿐인데 누구랑 결혼해? 엄마 아빠가 포기해. 너 정말 이렇게 엄마 아빠 속 썩일 거야? 우리더러 그런 사위를 보라고? 그런 사위라니 우리 오빠가 어디가 어때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엄마 아빠야 말로 조건 말고 사람을 봐줘. 내가 장담한다니까. 우리 오빠 꼭 성공할 거야. TV에 나오는 유명한 셰프들처럼 성공할 거라고. 이거사, 그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아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아휴. 저희 엄마는 제가 슬슬 30에 가까워지니 저렇게 조바심을 냈어요. 그리고 그렇다는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게를 차려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으려 열과 성을 다했죠. 거의 가게에서 먹고 자면서 메뉴판에 있는 모든 메뉴를 혼자 개발했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 열정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남편의 노력을 빨리 알아차려주길 바랬던 저였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메뉴가 낯설고 가격대가 있다 보니 선뜻 와주는 손님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음식 값을 낮추면 음식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건 셰프인 남편이 용납이 되진 않았는데 그렇게 힘든 길을 걷고 있었죠. 저는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인데 고생하는 남편에게 그런 내색은 할 수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해도 아무 상관이 없던 저였는데 남편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자기를 반대하는 저희 부모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한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뜻밖의 제가 임신을 하면서 판세가 달라졌어요. 이젠 결혼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남편도 마음이 급해졌는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해 돈을 빌리고 그랬는데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책임감 하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라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저희 부모님 반대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는데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저희 부모님도 충격을 받긴 했지만 무조건 임신했다고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결혼을 서두르려는 저희한테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 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결단을 내기로 했죠. 지금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참 죄송하기만 한데 저는 허락을 해주든 말든 제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통보했어요. 저도 임신했으니 이 아이의 부모인데 생명 앞에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제 뜻을 분명히 밝혔죠. 그러자 제 말에 저희 엄마가 뒤로 넘어가셨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자신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남편이랑 아이랑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처음엔 조금 잡음이 있어도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을 거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건 효과가 있었는데 결국엔 저희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나중엔 실질적인 도움은 전부 주셨죠. 저희는 당시 형편이랄 게 정말 없었거든요. 남편은 창업하느라 결혼 자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고 여기저기 빌린 돈과 제가 벌어서 모은 돈을 합치면 원룸 전세 정도 구할 수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아이도 태어날 텐데 원룸은 안 된다며 20평대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빠가 여기서 2년 살면 친정에서 임대로 돌리고 있는 30평 아파트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돈 한 푼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모아 진짜 우리 집을 마련할 때까지 무한정으로 살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뜻밖의 도움에 저와 남편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큰절까지 올렸어요. 저희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하니 저도 옆에서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이 적지 않게 놀랐는데 반대했을 때와 다르게 도움 필요하면 말하라고 친정 부모님은 저희 부부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 저희 시어머니도 사돈인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저희 시댁은 홀 시어머니로 시어머니가 혼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시댁 역시 자식이라고는 남편밖에 없고 유복자로 남편은 친부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시어머니 혼자 참 힘들게 남편을 키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대학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일찍이 돈을 많이 벌어 자기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 싶다고 생각한 효자였다고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젊어서는 식당 주방 일을 하셨고 남편이 한참 일본에 있을 때는 남의 집살이를 하며 가정부 일을 하다 저희가 결혼할 때는 마트 청소를 하셨어요. 그러니 버리라고 해도 당신 먹고 살기도 빠듯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좋기도 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줄 것이 없다 보니 나설 수도 없었다며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시다 보니 저희를 도와주는 친정 부모님에게 저희처럼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셨는데 그 때문인지 저한테도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잘해주시는 시어머니셨어요. 저는 결혼하고 한참 동안 시집살이 같은 건 정말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제가 좋아서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렸는데 갈 때마다 용돈 봉투는 물론이고 화장품이며 옷이나 스카프 같은 것도 꼬박꼬박 사드렸죠. 저는 외동딸로 그런 선물을 곧잘 친정엄마한테 하는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러한 선물은 난생 처음 받아본다며 너무 좋아하셨는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계속 하고 싶어졌어요.
마치 제가 음식을 잘 먹으니 저한테 계속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은 남편처럼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복덩이라며 늘 고맙다고 시댁에 와서도 손님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는데요. 오죽하면 제가 시댁에 가서 잠이라도 자고 있으면 제가 깰까 조심조심하는 그런 시어머니셨어요. 그러니 이런 시댁이 어디 있나. 밖에 나가서 제가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쯤이면 제 측근의 사람들은 저더러 시집 잘 갔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마음고생을 양양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남편의 가게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거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성과가 없으니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 가게 월세와 공과금도 겨우 냈는데 그런 수준이니 집에 가져올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번 돈으로 살아야 했는데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래도 친정 덕에 이사 걱정 없이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었어요. 제가 버는 돈이 있으니 공과금 내고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참 미안하게 생각했고 오죽하면 밤에 가게 문을 닫고 저한테 얼마라도 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오지 않고 대리운전까지 하며 돈을 벌어서 저한테 가져다 줬는데요. 그 돈 받고 운 적도 많았어요.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남자 자존심에 그게 또 안 되는 건지 한동안은 계속 그렇게 저한테 돈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눈치 주지 않고 남편을 응원했어요. 남편 몰래 지갑에 10만 원, 20만 원 넣어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라줘서 그렇지 제 남편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그게 꼬박 10년이 걸렸어요.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저희 생활은 달라진 것이 없었죠. 그래도 더 나빠진 것이 없으니 그걸 다행이라고 여기며 남편을 기다려줬는데 지성이만 감천이라고 드디어 남편의 가게가 파워블로그에 소개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붐벼가는 가게는 순식간에 매출을 빵빵 터지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죠. 혼자서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손님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저랑 시어머니가 휴가까지 내서 남편이 사람 뽑을 때까지 가게 일을 도왔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손님으로 꽉 찬 홀을 보는데 어찌나 감동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모습도 손님들에게 인상이 깊었는지 사이 좋은 부부가 하는 표전 음식점이라며 입소문은 더 무섭게 퍼져갔고 남편은 직원을 무려 5명이나 뽑아 정신없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달 총 매출액을 보고 저랑 남편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는데요. 그간에 고생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행복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저한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며 그동안 못해준 거 평생 다 해주고 살 테니 자기만 믿고 편하게 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 자체가 그간의 보상이었고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돈을 아끼느라 고생한 적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착하고 좋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데 돈만 좀 없을 뿐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젠 돈까지 풍족하게 있으니 세상이 전부 저희 부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간 아빠한테 감사했다고 말하고 다른 대단지 아파트 40평대를 사서 이사를 갔는데 남편이 저 타고 다니라고 외제차도 뽑아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도 배우고 싶었던 바이올린과
무용을 전부 배울 수 있게 해줬는데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마냥 꿈처럼 좋은 건 아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이야말로 저희 부부에게 주는 독이더라고요. 사람이 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버니 다른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용돈을 매달 300만 원씩 주니 하시던 청소 일을 그만두셨어요. 물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그만하셔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매달 받는 300만 원이 부족하다며 대놓고 한도 높은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살짝 당황했는데 설마 아들 돈이라고 흥청망청 쓰실까 염려하며 한도 500만 원짜리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드렸는데 그 500만 원 한도가 바닥이 나는 건 2달이 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저도 회사 그만두고 가게 일 돕고 살림하며 남편 내조하라고 종용하셨는데 전에는 잘 하시지도 않던 잔소리를 엄청 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고생하는데 제가 잘 챙겨주지도 않는다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매년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고 농담 삼아 그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라도 꾸준히 벌고 있어야죠 라고 말하면 질색팔색을 하시며 절대 그럴 일 없다며 저더러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셨어요. 나 참, 사람이 송충이 시절을 잊어도 유분수인데 남편보다 시어머님이 돈 맛을 보더니 이상해지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뿌듯할 뿐이었는데요. 자기가 이제야 진짜 아들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저한테 시어머니 비위를 좀 맞춰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슨 쓸데없는 모임이 계속 늘어만 갔는데 주방밖에 모르던 남편이 점점 밖으로 돌더라고요. 사장님들 모임이라는 게 있다며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어떤 날은 해외에 나갔는데 그때부터 어쩐지 딸이랑 저랑 둘밖에 없는 기분이 들었죠. 남편은 계속 돈은 잘 벌어다 줬지만 뭔가 예전보다 덜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건 딸도 마찬가지였는데 저희 남편이 시간이 없어 그렇지 엄청난 딸 바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젠 아빠 코빼기도 보지 못하고 문자나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저도 딸도 이 넓은 집에 2식구만 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소리 하지 말라며 자기 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같은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였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전에는 어지간해서는 저한테 연락도 잘하지 않고 제가 불편할까봐 저희 집에도 잘 오시지 않았는데 일을 그만두셔서인지 아니면 당신 아들이 이젠 잘 나간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바뀌신 건지 걸핏하면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시고 저희 집에도 불쑥불쑥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더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개나 소나 다 들어가고 그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직원 복지도 좋아서 남편 돈 못 벌 때 그 혜택도 톡톡히 받는데 그런 직장을 그만두라고 잔소리를 하니 저도 슬슬 한계를 느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그이가 돈 잘 번다고 저까지 일 그만둘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제 일 좋아해요. 아이고, 그래? 그래서 그 꼴랑 몇 배 주는 회사 다니느라 내 아들 내줘도 못한다 이 소리냐? 지금 가게가 얼마나 바쁜데 너라도 가서 거들어야지. 거기 직원이 지금 몇 명인데 저까지 가서 거들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일한다고 지금 받는 만큼 그이가 주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저대로 여기서 돈 버는 게 나아요. 어쩜 나는 그렇게 너밖에 모르니?
내 아들 가겠지만 니네 가게야. 그럼 인건비 하나라도 더 줄일 생각을 해야지. 이젠 예전하고는 다르잖아. 그럼 일 그만두신 어머니가 가서 도와주세요. 가셔서 용돈 더 벌면 되겠네요. 뭐야? 저 죄송하지만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바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전화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을 확 그어버리니 시어머니는 제가 싸가지가 없다며 남편에게 제 험담을 엄청 하셨어요. 제가 손이 커서 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없는 소리까지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고 한 번은 안 되겠다 싶어 남편한테 주말만이라도 가족끼리 시간을 좀 갖자고 헤헤거리며 말을 꺼냈는데 남편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내가 주말에 한가 아냐? 이게 다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어떻게 된 게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한심한 소리를 해. 가게는 주말이 더 바빠. 왜 이렇게 화를 내? 사람 민망하게. 그럼 다른 날이라도 정해서 시간 좀 내보자. 막말로 자기가 쉬는 날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딸 생각 좀 하자고. 내가 왜? 애는 엄마가 봐야지. 그러게 자기가 일을 그만두고 애를 챙기면 되지. 한참 바쁘고 돈 벌기 바쁜 나를 왜 끌어들여? 자기까지 왜 그래? 자기도 알잖아. 나 지금 하는 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기 힘들 때 우리 살게 해준 고마운 직장이야. 그리고 앞으로 쭉 계속 자기 일이 잘 되면 너무 다행이지만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그만둔다고 해도 자기가 말려야지. 참, 쥐가 고양이 생각해주네. 너는 내가 다시 예전처럼 망할 것 같니? 웃기고 있어. 나 이번에 분점 3개 한꺼번에 내. 처음엔 체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체인 해봤자 나눠 먹어야 하잖아. 근데 내가 분점까지 관리하면 우리 식구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어. 그리고 말이 나와서 얘기 좀 해보자. 그래. 내가 많이 벌기는 하지. 자기가 고생한 것도 인정.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지출이 많아? 이러면 내가 벌어도 구멍이 너무 크잖아. 쥐꼬리만한 돈 벌면서 씀씀이는 왜 이렇게 커? 아,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건가? 무슨 개소리야. 내가 뭘 얼마나 썼다고? 자기가 잘 따져봐. 내가 뭘 얼마나 썼길래 이래? 나는 화장품 하나도 내가 번 돈에서 쓰지 자기가 준 카드로 쓰지 않아.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빠서 남편한테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더럽고 치사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게 막 눈물도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쩐지 울면 제가 지는 것 같아 겨우 눈물을 참았고 그럼 살림도 네가 하라고 남편이 편하게 쓰라며 줬던 신용카드를 집어 던졌는데요. 그 뒤로는 남편도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제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이런 취급을 받고 살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사과를 받기 전까지 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 역시 뭘 잘했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알았죠. 저희 부부 사이에 시어머니가 끼어서 이간질을 하고 있다는 걸요. 아니 세상에 아들이랑 며느리 사이 나빠지라고 가운데서 저런 짓을 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죠? 그리고 남편은 점점 자기 엄마한테 조종이라도 당하는지 저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 제가 변했다는 등 취미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건 시댁에 불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페이크라는 등 전부 시어머니가 했을 법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참지 않고 바로 따졌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지금 중간에서 어머니 말 듣고 그러는 거지? 자기는 나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런 속물이었으면 당신이랑 결혼도 안 했어. 내 조건에 뭐가 아쉬워서 당신이랑 결혼을 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후지게 봐? 뭐? 너야말로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 네 조건이면 나는 감지덕지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 솔직히 그렇잖아. 인정할 건 인정해. 10년 동안 누구 덕에 버텼는데 변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랑 어머니지. 왜? 돈 좀 버니까 이젠 내가 우스워? 솔직히 내가 돈 못 벌 때 당신 즐겼잖아. 그리고 지금은 내가 돈 잘 버니까 내 등에 빨대 꽂고 신났고. 자기야말로 좀 솔직해져. 뭐라고? 빨대?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심하게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신용카드까지 돌려준 마당에 이런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하냐며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는데요. 남편은 제가 이혼 소리를 해도 무섭지 않다고 했어요. 오히려 아쉬운 사람은 저인데 제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되려 자기를 자극하지 말라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그리고 지도 살짝 민망했는지 갑자기 나는 그냥 사람이 경솔해지지 말고 좀 아낄 건 아끼고 살자는 소리야.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주연이한테도 물려줘야지. 라며 급하게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소리도 기분이 나빴어요. 애당초 저는 낭비라는 걸 하고 살지 않았는데 자꾸 저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게 성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아이 방에서 생활하며 남편과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제 결혼 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남편 가게가 잘 되니 얼마나 좋냐며 제 속도 모르고 한턱 쏘라느니 가게 가고 싶은데 예약 좀 해달라느니 제가 남편 덕을 보고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 부부 사이가 나쁘다고 만천하에 까발릴 수도 없으니 답답했어요.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났을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편이 다시 신용카드를 건네며 자기가 말이 심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제 마음은 이미 상한 뒤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려준 신용카드는 들고 다니지도 않았는데요. 그 후 남편한테 직접 학원비며 집 대출금 등 직접 납부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야 자기도 집안에서 고정으로 나가는 돈의 액수를 알고 저의 억울함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네요. 어차피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제가 번 돈에서 해결하고 있었고 심지어 친정에 드리는 용돈이나 선물도 제가 번 돈에서 하고 있었기에 제 생활은 달라진 게 없었죠. 하지만 그에 반면 남편은 귀찮은 일만 늘었는데요. 그렇게 한번 어긋난 사이는 예전처럼 돌아가긴 힘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사과도 했고 조심하는 눈치라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부부 사이가 이혼을 하는 데는 뻔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여자, 도박, 폭행, 중독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중에 그 인간도 해당되는 게 있었어요. 평소 남편 가게가 잘 되기 전부터 남편 음식을 좋아하던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이상한 걸 봤다는 거였죠. 혹시 남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동생 있어? 여동생? 아니, 나도 우리 남편도 외동인데. 왜? 아니, 하긴 남매가 그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니진 않겠지. 그럼 뭐지? 그 직원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자기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은 화질이 별로긴 했지만 틀림없는 제 남편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일찍 결혼했으면 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애띤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손도 잡고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자기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알바생들이랑 바람 피는 유부남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기도 확인해봐. 자기 남편 돈도 잘 벌고 잘 나가잖아. 그럼 이런 파리가 꼬이기도 하거든. 그 사진 나한테 좀 보내줘. 그리고 미안한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주고 내가 사태 파악 좀 하게. 당연하지.
이런 걸 누구한테 말을 해? 나는 자기가 순진하게 속고 있을까봐 알려준 거야. 저한테 중요한 제보를 해준 직원은 꽤나 미안한 듯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신경 쓸 만큼 여유가 있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게 눈이 돈다는 거구나 싶은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세상 남자들이 전부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내 남편만큼은 그럴 일 없다고 생각했던 저라 그 배신감이 말도 못했어요. 자꾸만 속에서 욱욱 화가 올라오고 손에서는 땀이 고이는데 이 이상 회사에서 근무할 수조차 없었죠. 그래서 몸이 좋지 않다고 반차를 쓰고 당장 남편한테로 향했어요. 그러자 가게에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은 가게에 없었고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는데 그때 제 머릿속엔 딸 얼굴만 둥둥 떠다녔죠. 이혼하고 나면 딸이랑 저랑 둘이만 살 텐데 과연 내가 딸을 혼자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고생한 보람도 없다고 지난 날을 떠올리며 펑펑 울었는데요. 바람핀 것이 사실이라면 용서할 자신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해도 자신 있다고 한 결혼이었는데 이게 뭔가.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무엇보다 처자식을 두고 젊은 여자랑 놀아난 그 인간이 미치게 미웠는데 이게 다 돈 때문 같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단판을 지을 생각으로 남편을 기다렸는데 남편이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 몸에는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저는 인상을 팍 쓰고 남편 코앞에 그놈과 그년의 사진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처음엔 놀랐던 남편이 마치 실수했다는 듯 얼굴을 구기며 저한테 핸드폰을 치우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인간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젠 하다 내 미행도 아냐? 의붓중이야 뭐야. 그래, 나 요즘 만나는 여자 있다. 너보다 어리고 착하고 순수하고 너무 예뻐. 뭐야?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어떻게 처자식을 두고 그런 더러운 짓을 해? 사랑이 더럽냐? 그럼 집에 오면 마누라가 이렇게 정 떨어지게 하는데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나도 나 좋다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고 싶어. 그게 죄야? 진짜 뻔뻔하다. 그래서 당당하다? 그래, 내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 괜히 별것도 아닐 일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바람핀 나랑 살기 싫으면 안 살면 되잖아. 솔직히 나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동안 산 정도 있고 의리도 있어서 참고 있었어. 저는 너무나도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오히려 당황했어요. 아마 제 스스로는 사진을 보여주면 잘못했다고 남편이 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 놀랐던 거겠죠. 그리고 이런 인간과 더는 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순순하게 이혼해주기는 싫더라고요. 제가 이혼해주면 둘이 좋아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땐 하더라도 우선 상간녀 소송을 먼저 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로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는 남편 가게에서 일을 했던 알바생이었어요. 나이도 25으로 정말 어렸는데 그 사실을 아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남편이 배우 뺨을 칠 정도로 잘생겼다면 혹해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제 눈엔 그저 아저씨일 뿐인 남편을 그 어린애는 뭐가 좋다고 바람까지 피웠을까? 그 속이 빤히 보였어요. 보나마나 돈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한다고 그 여자한테 소장을 보내니 남편이 난리가 났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줄 테니 자기 여자친구는 건드리지 말랍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여자랑 벌써 오피스텔까지 얻어 살림까지 차렸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딸 하나 낳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네가 아들을 낳으면 네가 내 며느리라고 했다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돈이나 제대로 뜯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정말 제가 달라는 대로 위자료를 주었는데요. 살던 집이며 양육비 일시급 그리고 위자료로 5억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한 달도 되지 않아 모든 일처리가 끝이 났는데 덕분에 이혼은 아주 간단했죠. 물론 아이 때문에 숙려기간이 있긴 했지만 이미 저희는 끝난 사이였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챙겼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전화해 저한테 가진 악담을 늘어놓으셨는데 그 돈이 많이 아까우셨나 봅니다.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준다고 하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모든 생활비를 포함해 시댁 경조사까지 챙겼는데 저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라는 사람 전화는 받지 않기 위해 번호를 차단했고 남편한테도 니네 엄마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중간에서 단돌이 잘 하라고 이젠 전남편이 된 그놈에게 말했는데요. 그놈은 자기 여자친구랑 재혼할 생각에 신이 나서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어서 빨리 숙려기간이 끝나 그 젊은 여자랑 정식 부부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 모습도 추잡스러워 보였어요. 한때는 믿고 응원하던 내 남편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혼 결정이 나는 대로 그 집을 팔아버렸는데요. 돈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흔적이 있는 거기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른 친정 부모님 때문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당분간은 친정으로 들어가 지냈는데 저희 엄마가 그 년놈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도 난리를 피우셔서 걱정이 됐어요. 저는 이미 몸도 마음도 그놈이랑 헤어져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가 그놈한테 해코지해서 또 그놈이랑 엮일까봐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내 권리 찾아서 이혼했으니 괜찮다고 저희 부모님에게 말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속상한 건 속상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을 저희 딸이 다 봤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기만 했는데 그때부터 제 딸은 철이 금방 들어 엄마인 저를 걱정하더군요. 자기는 무조건 엄마 편이고 엄마와 평생 살 거라며 저를 안아주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속을 좀 끓이다 보니 건강도 살짝 나빠졌는데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 머리가 핑 도는 게 일상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설마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라며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보살피며 쉬라는 말을 들었는데 남편한테 받은 돈도 있겠다. 아직 연차도 많이 남아서 저는 한 달 동안만 쉬기로 했어요. 남편의 벌이가 좋지 않아서 출산 휴가도 딱 3달 쓴 저였는데 한 달을 그냥 쉰다는 건 보기 드문 결정이었죠. 그리고 그 뒤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친정 엄마한테 딸아이를 부탁하고 여행도 다녀왔는데 그때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많이 내려놓았어요. 그래, 마음이 변했다는데 그것도 존중해야지. 대신 이혼은 쉽게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젠 좋은 일만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연이랑 행복하게 살자. 이게 제가 내린 결정이었어요. 어찌됐든 이혼하지 않았을 때도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마음을 고쳐먹으니 이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딸과 살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왕이면 딸과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작은 주택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선 다 말렸지만 저는 과감하게
작은 한옥을 매매했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딸과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꽃이랑 채소도 심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즐겁게 지냈는데요. 전에는 늘 심심하다는 말을 달고 살던 딸은 엄마랑 주말마다 놀아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친구가 더 좋을 나이였는데 저희 딸은 엄마랑 노는 게 제일 재밌다고 했죠. 그리고 저 역시 딸을 즐겁게 해주려 했던 것들인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더 즐거워한다는 걸 자각했는데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딸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철이 빨리 든 딸도 엄마를 챙기려 그랬겠죠. 서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니 저희는 셋이었을 때보다 둘이 더 좋았는데 제 주변에서는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보란듯이 재혼하라고 남자 소개도 많이 해줬어요. 사실 누굴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거절하고 만나지 않았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웃겨서 우연히 밖에서 저를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가 서로 시간이 맞아 저녁을 먹다가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 저는 누구처럼 재혼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지금 남자친구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딸까지 셋이 캠핑도 하고 놀이동산도 다니며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이 딱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희 사이를 아는 친정에서는 더 진전이 있길 바라지만 한번 실패를 해서인지 결혼 생각은 정말 들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남자친구는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주변에 안 좋은 얘기가 많아서 결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남자친구를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결혼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이혼을 했든 제가 또 딸이 있든 우리 둘이 만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한 여자도 연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받으며 저는 이혼 후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전혀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네, 전 남편이 제가 다니는 회사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꼬라지를 보니 정말 봐줄 수가 없었는데 저를 찾더니 다짜고짜 배가 너무 고프다며 밥을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거지도 아니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일단 그 인간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국밥 하나 사주고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인간이 지 입으로 자기 근황을 술술 풀더군요. 자기가 여자의 정신이 팔려 음식에 신경을 못 써 손님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고 순식간에 흑자였던 가게들은 줄줄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분전까지 있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혼하면 바로 결혼할 줄 알았던 그 여자도 누가 결혼까지 하자고 했냐며 질색팔색하고 자기를 떠났다고 했고 그 뒤 시어머니가 물어오는 선자리에 나가 적당한 여자를 만나 재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들도 모두 챙겨서 잠적을 했다는 거 있죠. 정말 듣고 있는데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어요. 사실 국밥값만 계산하고 얼른 일어날 생각이었는데 전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제가 끼고 있는 커플링을 유심히 보던 그놈은 저한테 재혼했냐고 물었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짓말은 하기 싫어서 아니라고 했어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은 있다고 했죠. 벌써 주연이랑 셋이 어울리며 가족처럼 지낸다고 했는데 그 인간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를 냈어요. 뭐? 가족?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남자랑 가족이 될 수 있어? 너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 후진 여자였니? 뭐래? 젊은 여자랑 바람 피워서 이혼하자고 했던 놈이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니? 나는 심지어 바람도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어따 대고 후진 사람을 만들어. 그거나 저거나지. 됐고,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만한 여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자기도 봤잖아. 내가 진심으로 노력하면 얼마나 대단한지. 나 자기만 옆에 있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너라고 했다가 자기라고 했다가 어지럽다. 그리고 누구 맘대로 아까 못 들었니? 사랑하는 사람 있다고. 너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왜 너랑 다시 재결합을 하니? 설마 주연이 때문에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꿈 깨. 나도 주연이도 너랑 다시 가족하고 싶은 마음 없거든? 왜 없어? 우리는 이미 벌써 그 입 안 다물어? 이미 우리 끝난 사이야. 그 젊은 애가 결혼 안 한다고 도망가서 좋다 말았나 본데. 정신 차려. 정말 나 이렇게 버릴 거야? 나 오늘 당장 1,000만 원 못 갚으면 감옥 가야 될지도 몰라.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왜? 줬던 위자료도 뺏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설마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 됐고 밥 먹었으면 꺼져. 그리고 다시 또 나타나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어디 해봐. 개망신 제대로 시켜줄 테니까. 아니다. 그때 내 남자친구를 불러야겠네. 참고로 내 남자친구 의사다. 대박이지. 누구랑 비교가 안 된다니까. 우리 부모님도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야. 저는 그렇게 그놈한테 제대로 한 방 날렸어요. 표정을 보니 꽤나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는데 진심으로 고소하더라고요. 그러게 망했어도 혼자 조용히 망할 것이지 왜 전철을 찾아와 저딴 소리를 들을까요? 저는 그 속을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놈이 아닌 시어머니가 저를 또 찾아왔는데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말아먹어 자기도 너무 힘들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꼭 갚는다고요. 하지만 제가 그 말에 넘어갈 사람은 아니었죠. 염치도 없지. 어떻게 저한테 돈 얘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 후 그 보기 싫은 모자지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또 나타나면 어쩌나 피곤했는데 나타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다음에는 자기도 부르라고 했는데요.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애하는 사이에 굳이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처럼만 지내고 싶은 마음인데요. 제 스스로 당당하고 딸과 또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지금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이혼하면서 알았어요. 행복이라는 건 의외로 쉽게 깨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 생각인데요.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키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갖길 바라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며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지금 남자친구는 저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알면 알수록 좋기만 한데 앞으로도 계속 서로 존중하며 지금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딸이랑도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상 제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앞으로 제 인생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제 인생은 무조건 행복한 이야기만 있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결혼 정년기인 아들이 하나 있고 첫째랑은 나이가 좀 있는 딸이 있어요. 딸은 20대 중반 대학생이라 아직도 제 눈엔 아기 같아 보이긴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곧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아들을 보면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가난아기였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어른이 된 건지 전에도 문득 한 번씩 느끼긴 했지만 자식을 키운다는 건 참 익숙할 법한데도 매일이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저도 나이가 있고 아들도 나이를 먹으니 부모 자식 간에 겪을 수 있는 웬만한 일들은 다 겪어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인생이라는 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최근 깨달았네요. 저만 알고 있기엔 참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고 극적인 이야기라 꼭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어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결혼 상대는 당연하게도 그 여자친구였죠. 예비 며느리는 아들과는 같은 과 선후배 사이여서 6년 정도의 긴 연애 끝에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더군요. 연애 기간이 오래됐다 보니 예비 며느리와 저는 안면이 있었어요. 아니, 사실은 안면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꽤나 친근한 사이가 됐죠. 아들이 딱히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숨기거나 무뚝뚝하게 말을 잘 안 하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연애 초부터 저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조곤조곤 이야기도 잘해주는 성격이라 연애 1년 차도 채우기 전에 저도 예비 며느리랑 알고 지내게 되었죠. 지금은 참 잘 지내는 사이지만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리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어요. 모든 자식 가진 부모들 눈에 상대방이 내 자식보다 한참 모자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좀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첫째고 이렇게 각 잡고 사귀는 사람을 소개받은 것도 처음이라서 그런가 싶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애가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수줍긴 해도 예의도 발랐고 싹싹하고 사람이 어둡지 않고 밝아 보여서 원래라면 좋게 봐야 더 마땅할 정도였어요. 서글서글하니 잘 웃고 인상도 좋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괴리감이 들더라고요. 원서가 엄마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네 여자친구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네? 왜요? 엄마가 보기엔 별로예요? 아니, 딱히 별로라기보단 아니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촉이 좀 안 좋다고 해야 하나? 엄마가 완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맨날 밝고 명랑한 사람 만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 그랬었지.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마음에 걸리네. 내가 봐도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에이, 엄마한테 무슨 신기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하세요. 촉이 안 좋다는 건 제 입장에선 납득도 잘 안 되고 좀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아들은 제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정확한 이유를 못 대고 별로라고만 하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걸로 밖엔 안 비쳤겠죠. 그래서 제 의견을 더 내세우지는 않았어요. 제 촉대로 여자친구가 사실은 별로인 애였다면
아들이 알아서 쳐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기보다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운 아이라 웬만큼 괜찮은 여자가 아니면 오래 사귀지 않았거든요. 엄마, 오랜만에 서영이 만나실래요? 서영이가 취직했다고 엄마한테도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고 싶다는데. 뭐? 내가 사줬으면 사줬지. 어떻게 네 여자친구한테 엄마가 밥을 얻어먹니? 에이, 그냥 한번 드세요. 서영이는 엄마랑 만난 거 좋았던 모양인데요. 엄마랑 자주 뵙고 더 친해지고 싶대요. 그래? 엄마도 서영이 자주 보면 어떤 사람인지 더 와닿을 거고, 계속 만나봤는데도 별로면 지난번엔 왜 별로라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이유를 말해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이유가 궁금하기는 해서. 엄마 눈에만 보이는 뭔가가 있는지요. 괜찮은 여자가 아니면 저도 오래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 그럼 밥은 내가 사줄 테니까 약속이나 한번 잡아보렴. 네. 그 후로 아들은 종종 여자친구와 저의 만남을 주선해줬다고 얘기할까요? 저랑 그 아이가 친하게 지내길 바라는 것 같기도 했고, 영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일단은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궁금했거든요. 몇 번 만나보면 한 번 만나본 걸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던 어떤 지점을 정확히 집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 애가 정말 별로라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게 아들에게도 좋을 테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좀 스스로가 극성 엄마처럼 느껴지긴 했어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게 2번, 3번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났지만 이상하게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애는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오히려 괜찮은 축에 속했고 저 혼자 계속 찜찜함을 느꼈어요. 엄마, 이번엔 어떠셨어요? 그 애를 만나고 나면 항상 물어오는 아들의 질문에도 당연히 제대로 대답하기가 힘들었죠. 한 3번째쯤 만났을 때는 스스로도 너무 고민이 돼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다닐 정도였어요. 이상하네. 애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아들이 여자친구를 엄청 좋아한다며? 부모들이 다 쿨할 것 같아도 막상 내 눈앞에서 자식이 딴 사람한테 빠져서 그러는 모습 그렇게 보고 완전히 괜찮은 부모는 없다. 나도 그랬어. 며느리 나쁘지 않은데 밖에서 만났으면 내가 오히려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들이 하도 싸고 도니까 괜히 짜증나더라고. 나도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은 하는데 어쩌겠어. 자식놈 힘들게 키워놨더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하면 마냥 보기 좋진 않지. 우리도 부모이기 전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거야. 그런가? 나도 질투를 하는 건가? 근데 아들이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전엔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들었는데. 니네 아들도 벌써 20대 중반은 넘겼잖아. 여기서 몇 년 더 사귀면 결혼할 수도 있는데 어릴 때 별 생각 없이 사귀던 여자들이랑 똑같이 느껴지겠어? 옛날엔 어이구 좋을 때다. 저러다 헤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보다가 이젠 진짜 내 며느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보니까 시선이 좀 달라진 거겠지. 내 눈엔 딱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나름대로 고민을 여기저기 털어놓고 다녀봤지만 저랑 비슷한 상황인 사람은 많아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저 아들이 진짜 결혼할지도 모르는 여자에 대한 막연한 질투 정도로만 받아들였는데 저는 별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질투나 짜증이라기보단 쎄함에 가까웠거든요. 오죽하면 아들한테
은근슬쩍 생시를 물어봐서 용하다는 무당에게 신점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무당이 하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아들한테는 백년해로 할 수 있는 좋은 여자일 수 있으나 자네한테는 왜요? 나중에 저한테 못하나요? 사이가 멀어지나요? 원수도 외나무다라에서 만난다더니 뭐 그런 격이라고 하시네. 네? 원수요? 무슨 원수요? 원수라는 단어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당은 천기누설이라며 더 이상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원래 신점이나 사주 같은 건 안 믿지만 하도 용하다고 해서 간 거였는데 딱 거기까지만 말을 해주고 자세히는 말을 안 해주니 괜히 가슴만 더 답답해졌죠. 그래서 다른 곳에도 신점이나 사주를 보러 다녔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 좋게 나오더라고요.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자라고 하고 저한테도 잘할 거라 가정이 화목해질 거라면서요. 제가 봐도 아들의 여자친구는 참 요즘 보기 드문 싹싹한 애였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쎄한 감정이나 신점에서 원수를 만난다고 한 말이 영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확실한 이유도 없이 그 애를 별로라고 해왔다가 갑자기 또 신점을 보고 와서 그걸 근거로 들이대면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하는 소리를 묵묵하게 받아주며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했던 아들인데 딱 한 번 안 좋게 나온 신점까지 들이대면 정말 미친 엄마 취급을 받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라면 문제인 점이 그 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막연히 안 좋게만 보던 저도 결국에는 그 아이에게 두 손 두 발 다 될 정도로 세상 모든 시어머니가 꿈꿀 법한 가정교육 잘 받은 티나는 착한 며느리였어요. 그게 아들과 연애한 지 3년 차 때쯤이었을 거예요. 문득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이런 며느리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는 그만 이유조차 불명확한 색안경은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시작했죠. 예비 며느리는 제 딸에게도 친언니처럼 잘 대해줘서 제 딸도 엄청 좋아했어요. 엄마, 나 언니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엄마도 같이 갈래? 응? 엄마가 거길 왜 가? 엄마 끼면 엄청 불편할 텐데. 응? 아니야. 언니가 먼저 물어봐 달래. 엄마만 괜찮으면 같이 가서 여자들끼리 시간 보내고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오히려 엄마가 같이 갔으면 싶어 보이던데? 그래? 처음에는 그런 제안들도 다 입에 발린 인사치레라 생각해서 다 거절했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한번 함께 여행까지 다녀오고 나니 정말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해 왔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여행 내내 제 컨디션을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분위기도 처질만 하면 띄워줘 가면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유쾌함을 잃지 않는 모습에 저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반했던 것 같아요. 뭔가 계산할 때도 뒤로 물러서는 법 한 번 없이 쿨했고 제 딸도 정말 친동생처럼 예뻐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아주 제대로 열려버렸죠. 아들이 이런 시원시원하면서도 가정적인 성격에 반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확실히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이보다 좋은 사람이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마음을 열고 복덩이가 굴러와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본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끝까지 저와 잘 지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 점도 고마웠고요.
그 여행 후로는 저희는 둘도 없이 꿀 떨어지는 사이가 됐어요. 가끔은 딸보다도 아들 여자친구가 더 효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명절이면 명절, 생일이면 생일. 저를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나서서 말릴 정도였어요. 뭐 이런 걸 다 부모님만 챙기기도 벅찰 텐데 뭐 나까지 챙기니. 어차피 결혼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때 하고 이런 건 부모님께만 최선을 다해도 된다. 좋게 거절하겠답시고 타이르듯 말했는데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항상 밝게 웃던 애라 그런 표정은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엄마, 사실은 서영이가 부모님이랑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나중에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들이 설명을 해주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속을 썩여서 부모님과는 서먹서먹한 사이가 됐다고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을 것만 같은 성격인데 그런 가정사가 있는 줄은 차마 상상도 못했어요. 혹시 제가 처음 느꼈던 게 그런 배경에서 오는 기운이었나 싶기도 했지만 그 생각은 얼른 지워버렸어요. 그땐 모든 오해가 풀렸음에도 아직도 그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 제 자신이 싫었거든요. 그러고 나니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어요. 그래, 부모랑 사이가 안 좋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어떻게 보면 참 큰일인데. 저렇게 밝고 예쁘게 커져서 다행이네.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란 것만으로도 사실 부모한테는 효도하는 거지. 엄마, 이제 마음을 다 여셨나 봐요. 반응 안 좋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해도 해주시고. 그러게, 애가 늘 예쁘게 많구니 만나다 보니 나도 정이 들었나 보지. 그렇게 아들의 여자친구와 저희 가족은 긴 연애 기간에도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고 마침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의 손을 잡고 오더라고요. 저로서는 이미 가족 같은 아이라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 나한테도 딸 같은 앤데 따로 허락받을 필요는 없지. 얼른 준비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잘 살게요. 마지막까지도 그 애는 제가 반대할 줄 알았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유도 없이 사람을 괴롭게 했던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해졌어요. 우리 아들 이제 결혼 준비한다. 어머, 정말? 그 조그맣던 애가 무슨 벌써 결혼이래. 우리도 늙을 만큼 늙은 거겠지? 시간이 정말 원망스럽다, 원망스러워. 그러니까 원석이 진짜 귀여웠는데. 그래도 남자애들 크면 징그러워지는데 원석이는 지금도 귀엽게 크긴 했어. 원석이 데려가는 여자는 좋겠네.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얼굴도 훤칠하니 잘생겼고 집도 그럭저럭 잘 살고. 나도 그런 남편을 만났어야 됐는데. 얘는 무슨 그런 소리래. 너 같은 며느리는 내가 사양이다.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서 아들 결혼 자랑을 하며 깔깔대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문득 잊고 있었던 이름을 꺼내더라고요. 정말. 이럴 때 형주 그기 집에도 같이 있었으면 좀 좋아. 진짜 아직도 걘 괘씸해서 꿈에 나올 지경이라니까? 나도 아직도 분할 정도인데 넌 어떻게 했어?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그러게. 나도 나한테 이런 경사가 있는 순간에 내 옆에 걔가 없을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었지. 저희 동창 모임은 총 6명이었는데 그중에 형주라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형주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붙어 다녔던 사이라
조금 더 사이가 각별했죠. 집도 바로 옆집에 살다 보니 부모님들이랑 형제까지 서로 아는 사이였고 늘 저에게 잘해주기만 했던 명랑한 친구라 저는 그 친구랑 평생을 참 여러 번도 약속했어요. 우리 우정 진짜 평생 가는 거다. 배신은 사형이야. 같은 아주 유치하고도 귀여운 약속을요. 하지만 그땐 꽤 진지했었는지 그 약속은 저희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또 졸업한 뒤에도 쭉 유효했죠. 대학교를 가고 사회를 나가면서 끊임없이 제 곁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지만 형주만한 친구는 없었어요. 늘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면서 알뜰살뜰 제 기분까지 살펴가며 저를 챙겨줬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친구랑 있을 때 가장 편안했고 남들에겐 보여주지 않는 제 모습까지 보여주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형주는 친구가 아니라 가족의 범주로 넘어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곤 했었죠. 미야, 이렇게 또 신세 져서 어떡해? 야, 신세는 무슨 신세야, 우리 사이에. 내가 이 정도 의리도 없어 보여? 그렇게 큰 돈도 아니니까 나중에 상황 나아지면 갚아. 네가 빚진 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죄야? 자식이 같이 빚 갚게 하는 부모님이 나쁜 거지.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형준의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 생긴 빚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고 온 가족이 빚더미에 앉아 빚을 갚느라 급급했어요. 형준은 돈을 벌어다 거의 빚 갚는 데 쓸 정도로 노력했지만 가끔은 턱없이 부족했던 모양인지 저한테 종종 생활비를 꾸기도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주가 먹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인데 안 줄 이유도 없었고 주기 싫다는 불손한 마음 같은 것도 전혀 없어서 달라는 돈에 좀 더 보태서 주기도 했었죠. 제가 그 정도로 그 친구를 아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형주가 정말 급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빚쟁이들이 찾아와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당장 큰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당장 빼서 도와줄 돈이 없었어요. 형주야, 정말 미안한데 나도 부모님이 잠깐 돈을 빌려가셔서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없어. 어떡하지? 나 정말 도움 요청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미야. 이 돈 못 가져오면 오늘 우리 부모님 진짜 죽어.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니 미희야. 목 놓아 우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모임 통장이 떠올랐어요. 저희끼리 해외여행을 한번 가자고 학생 때부터 쭉 모아왔던 통장이었거든요. 오랫동안 모은 거라 그 안에는 1,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는 형주가 낸 돈도 있었죠. 형주야,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애들한테 물어봐 줄게. 저는 곧바로 저희 모임의 부방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미야, 나 미희인데 형주가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1,000만 원 정도래. 많이 급한 거라 나도 내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당장 추중에는 목돈이 없어서. 생각해보니 우리 같이 모으는 모임 통장에 돈이 1,000 정도 있으니까 잠깐만 이걸 형주한테 빌려주면 어떨까? 어차피 거기 형주 돈도 들어있으니까. 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모은 돈인지 너도 잘 알잖아. 이걸 개인 사정으로 한 명한테 몰아서 빌려줘 버리면 어떡해? 이제 슬슬 통장 깨자고 애들 다 설레하고 있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렇기는 한데 사람이 급하다잖아. 친구가 죽겠다는데 어떻게 외면을 해. 그땐 시기가 하필이면
애들이 모임 통장을 깨서 여행 계획을 잡자고 이야기가 나올 때였어요. 1,000만 원이면 충분히 모았으니 자녀 금액은 각자 지갑에서 충당하고 호텔과 숙소를 잡자고 하던 중이었죠. 저도 그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탁을 하기가 참 민망하고 껄끄러웠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한 당사자가 꺼내기엔 더욱 어려운 말일 거란 생각이 들어 기꺼이 대신 나서줬던 거죠. 형주가 죽겠대? 많이 힘든 거야? 상황이라도 잘 설명을 해줘야 애들을 설득해 볼 거 아니야. 제 설득에 넘어간 건지 부방장 친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인 것 같아서 저는 형주의 가정사를 간략하게만 말해줬어요. 부방장 친구는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애들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어요. 설득이 먹혀들었는지 애들한테서 한 명씩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야? 형주게 그렇게 힘든 거였으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만났을 땐 티 하나도 안 내서 몰랐잖아.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해. 어차피 거기 형주 돈도 있으니까 본인이 낸 돈 빼고 갚으면 되지. 친구들은 다행히 이해해주는 분위기였고 다들 한의리하는 성격이라 모임 통장돈을 빌려주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모임 방장이 저여서 통장은 제 명의의 계좌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친구들의 동의를 얻자마자 바로 돈을 빼서 형주에게 붙여줬죠. 미야, 정말 고맙다. 덕분에 내가 살았어. 내가 이 은혜는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 내 은혜라고 할 수 있나? 친구들이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지. 대신 그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아야 해. 다른 친구들은 나같지 않을 거니까. 알지. 명심할게. 고마워. 사실 저는 그 전에 형주에게 빌려줬던 돈들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빚에 허덕이는 친구에게 내 돈 언제 갚을 거냐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빌려주기만 하던 상태였죠. 그래도 저는 그 친구를 믿었어요.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특히나 저하고는 평생 친구할 걸 약속했던 사이이기도 하니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천천히 갚아줄 거라고 믿었죠. 그동안 제가 돈을 받지 않고 기다려줬으니 그만큼의 여유와 시간은 벌어줬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친구들의 돈이 섞여 들어가 있는 모임 통장의 돈은 조금씩 나눠서라도 바로바로 갚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빌려간 통장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슬슬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형주에게 돈을 빌려주자고 나서서 제안했던 저도 내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친구를 좀 다그치기 시작했죠. 형주야, 애들이 언제쯤 돈 갚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 시기라도 말을 해줘야 애들이 기다리지. 해외여행 앞두고 너한테 돈 빌려준 건데 그 정도는 예의상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 애가 그런 소리를 해?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이래. 내가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지는 나도 몰라. 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여야 말을 하지. 너는 거기서 날 보호는 못해줄 망정 같이 쪼고 있니? 나도 애들 볼 면목이 없으니까 그렇지. 애들 제일 들떠있을 때 그 돈 너한테 빌려주고 쓰자고 제안한 사람이 난데 나도 애들한테 할 말이 필요해서 그래. 내가 어련히 알아서 갚을 수 있을 때가 오면 이야기할게. 사람 좀 그만 들들 볶아. 저도 저지만 본인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었는데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니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쯤 되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쏘아붙였죠. 애들 다 불편해해. 이대로 가면 네 얘기 분명 나올 거고 그런 건 나도 싫어. 그냥 친구들한테 이야기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너는 그게 그렇게 화나니? 내가 그걸 갚을 수 있었으면 진작에 네 돈보다 갚았겠지. 아직 못 갚고 있는 거 보면 몰라? 나도 살기 힘들어. 근데 너까지 각박하게 돈 왜 이러니? 막말로 당장 니네는 그 돈 없이도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근데 나는 그 돈 없으면 안 됐고 지금도 돈 때문에 힘들어. 친구가 어려울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친구란 이름을 들먹이며 저를 돈밖에 모르는 각박한 인간으로 몰아세우는데 더 이상 저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며칠 동안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후로 친구들한테서 그 애의 안부를 묻는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너는 형주랑 연락하지? 형주가 갑자기 전화를 안 받더라. 그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아무리 바빠도 연락은 꼬박꼬박 되던 애였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좀 불안하네. 너랑 제일 친하잖아. 뭐 아는 거 없어? 아니, 사실은 얼마 전에 좀 크게 싸우긴 했는데 그렇다고 너네 연락까지 안 받는 건가? 뭐야, 연락 좀 해봐. 솔직히 이대로 연락 안 될까 봐 좀 불안하다. 에이, 설마 걔가 그럴 애는 아닌데. 하지만 생각보다 연락이 안 되는 기간이 길어지자 저까지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더 이상 친구들을 안심시키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저도 자존심 꺾고 연락을 해봤지만 정말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형주 가족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형준의 부모님도 아는 게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빚 갚기 싫어서 도망친 것 같다는 얘기가 형주의 가족에게서 얻은 정보의 전부였어요. 허탈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전해주니 친구들은 아닌 척 하면서도 저를 바라보는 원망의 눈빛은 숨기지 못하더군요.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한 명 한 명 만나 사과했지만 그게 사과한다고 어디 눅눅듯 사라질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을 아니라는 걸 저도 아니까 힘들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믿어준 죄밖에 없는데 하마터면 저까지 친구들과 어색해질 뻔했죠. 친구들은 저한테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제가 하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다니니 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니 그런 원망도 풀었어요. 대신 형주는 저희 사이에서는 천하의 대역 죄인이 되었죠. 그래도 한때 친했던 사이고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친구니 이렇게 제 아들의 경사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건 아쉽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형주를 유독 좋아하고 많이 따랐거든요. 걔가 그렇게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잠수 타버린 걸 어쩌겠어. 아쉽긴 하지만 이제 원망은 안 해. 그래, 이제 와서 원망해서 뭐하냐.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는 거지. 세월이 좀 지나서 친구들도 그 사건에 쿨해졌어요. 오히려 그런 애를 내 자식 결혼시킬 때까지 달고 있었으면 더 큰 뒤통수를 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사전에 잘라내길 잘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 저와 남편이 계속 신경 쓰이는 눈치였는지 상견례 전 마지막 날까지도 저희에게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저희 엄마가 좀 성격이 괴팍하세요. 혹시나 어머님 아버님 불쾌해하셔도 제가 다 말릴 테니까 너무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알겠어. 너한테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 듣고 가는 거니까 걱정 말거라. 오죽하면 자식이 이렇게 불안해서 예비시댁에 양해를 구할까 싶어서 좀 마음이 찜찜하긴 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또 죄가 없으니까 생각하고 상견례 장소에 갔죠.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근데 부모님은? 부모님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하셔서요. 제가 먼저 왔어요. 저희끼리야 워낙 친해진 사이니 기다리는 게 지루하진 않았지만 같은 집에서 출발하면서 왜 부모만 이렇게 심하게 늦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약속 시간으로부터 40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희도 인간인지라 살짝 화가 나기 일보 직전이었죠. 안녕하세요. 많이 늦으셨네요. 차가 좀 막혀서 미안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며느리를 봐서라도 참으려고 했는데 사과하는 폼이 인간 같지가 않아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 쏘아 붙일까 고민하면서 맞은편에 앉은 사돈댁을 보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니, 너 형주 아니니? 어머나? 세상에 살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제 앞에 마주 앉은 그 뻔뻔한 사돈댁은 다름 아닌 친구들의 돈을 떼어먹고 나른 그 친구더라고요. 솔직히 마주보고 앉아있으면서도 이게 꿈인가 싶어서 좀 멍했어요. 걔도 마찬가지였는지 경악스러운 눈으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엄마, 아는 분이세요? 아들도 덩달아 놀랐는지 제 눈치를 살폈어요. 세상에, 그 원석일 줄은 난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원석아, 이모 생각 안 나니? 형주 이모야. 너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모가 책가방도 사줬는데? 네? 야, 김영주, 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줄 알고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데. 얼굴 보니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뭐? 날 걱정해? 니들이 퍽이나 날 걱정했겠다. 나이 이만큼 먹었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날 찾은 거겠지. 애들 앞이라 나름대로 생각해서 돌려 말했는데 생각 없는 이 기집애는 그 와중에 멍청하게 저를 떠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숨길 거 없으니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다른 목적 뭐? 네가 하도 힘들다고 징징대서 애들 설득해서 모임 통장 돈 빌려줬더니 그 돈 다 떼먹고 잠수 탄 거 맞아? 그 돈 돌려받으려고 너 찾은 것도 맞지? 근데 넌 부모님한테도 어디 갔는지 안 알리고 사라져버렸더라. 어디 가서 빌빌대면서 살고 있나 보다 싶었는데 생각보단 얼굴이 좋네. 뭐라고? 너 지금 애들 앞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진짜 죽고 싶니? 왜? 내가 못할 소리라도 했어? 유일하게 끝까지 믿어줬던 친구 뒤통수나 치고 내 돈 다 떼먹은 것도 모자라서 다른 친구들한테까지 민폐 끼치고 그 돈 갚기 무서워서 숨어 살던 네가 나 죽일 깜냥이나 되니? 야, 그럴 깡이 있으면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 우리 돈이나 내놔. 쉽게 빌려주니 남의 돈이 그렇게 웃어? 이자까지 쳐서 몽땅 받아낼 거니까 돈이나 내놓으라고. 애들 결혼한다고 모인 자리에서 왜 이렇게 돈 타령이야? 내가 그 돈 갚느니 너 죽이는 게 낫지. 진짜 못 죽일까봐? 야, 밖에 날씨 좀 봐봐. 아주 그냥 네 장례 치르기 딱 좋은 날씨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제 학길 망치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를 빌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야, 네가 왜 사과를 해? 엄마 잘못한 거 없어. 다 너 키우고 아득바득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잘못이야?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는 네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 잘 됐네. 오늘이 내 장례인지 네 장례인지 한번 보자고. 저는 그 자리에서 부방장이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선아, 내 앞에 지금 누가 있는 줄 알아?
아마 넌 상상도 못할 거야. 형주, 기억나지? 우리 돈 거하게 떼먹고 잠수 타네. 그치. 우리가 걔를 어떻게 잊어? 내가 지금 우연히 얘를 만났지 뭐야? 어떻게? 지금 몰래? 부방장이었던 미선이는 누구보다 형주를 괘씸해했고 찾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고 있던 친구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이쪽으로 오겠다길래 주소를 찍어줬죠. 우리 중에 성격이 제일 불같기도 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미선이한테 잘못 걸리면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저희끼리는 했었어요. 역시나 미선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앞에 있던 파렴치한도 살짝 움찔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난 안 무서워도 미선이는 무섭나 보지? 참나, 누가 무섭대? 야, 너 정신 차려. 이런 시어머니 밑에 들어가고 싶니?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어? 나는 내 딸 이런 집에 시집 못 보내. 그래, 나는 뭐 너 같은 장모 좋아서 여기 나온 줄 아니? 또 내 아들 등은 살면서 얼마나 처먹으려고.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야, 김영주. 어? 선정아, 여긴 어떻게 왔어? 미선이가 동창들한테 전화 싹 돌렸어. 마침 가까이 있어서 망정이지. 야, 너 진짜 죽었어. 당장 내 돈 안 내나 이 사기꾼아? 갑자기 찾아온 친구로 인해 상견례 장소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선정이가 형주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고 있는데 그 뒤로 미선이와 다른 친구들 서너 명이 더 도착을 했죠. 야, 저기 있다. 저 나쁜 년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 어? 분노에 가득 찬 친구들이 한꺼번에 덤비는 바람에 오히려 저희 식구들이 놀라서 남편과 아들들이 친구들을 뜯어 말리더라고요. 저는 끼어드는 아들들과 남편에게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눈짓을 했죠. 좀 맞게 냅둬. 우리가 당한 세월이 길어서 그래. 아들들은 좀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남편이 손을 놓자 같이 손을 놓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에게 좀 두들겨 맞고 차려입고 왔던 옷도 다 늘어질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저희 식구들은 친구들을 겨우 떼놨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인간을 상견례 때 만나냐? 진짜 신이 도왔어. 아유, 저 며느리 되래도 아주 그냥 인연 얼굴을 쏙 빼닮았네. 야, 얼굴만 봐도 불쾌한데 어떻게 참았니? 그러고 보니 제가 처음부터 예비 며느리에게 정이 안 갔던 이유가 바로 이거란 걸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 눈치를 못 챘었는데 나란히 세워놓고 보니 형주랑 똑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은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겪어온 며느리는 정말 요즘 세상에 이런 애가 어딨나 싶을 정도로 참 잘 자란 아이였어요. 엄마가 형주라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확 식기는 했지만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을 생각하면 이 아이를 내치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 엄마와 사이가 안 좋다고 늘 말하던 아이였고 아들과도 저렇게 오래 사귈 정도로 사이가 좋은 아이인데 고작 엄마 때문에 결혼을 없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부모도 아이를 못 고르지만 아이들도 부모를 못 고르잖아요. 오랜만에 본 왼수 때문에 정신이 팔려 며느리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하염없이 울고만 있더라고요. 울지 마. 너는 잘못 없어. 유감이지만 내가 네 엄마랑 악연이 있어서 그렇다. 우릴 좀 이해해 주렴.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친구들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며 형주의 남편과 제 며느리에게까지 연락처를 다 받아갔어요. 친구들은 아들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뜯어 말렸는데 아들도 그렇고 저도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며느리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돈은 꼭 자신이 어떻게든 다 갚겠다며 원석이랑 헤어지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몇 번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했지만 깊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가족이나 다름없는 예비 며느리를 집에서 내치는 게 평생 마음에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식 때야 너도 네 부모가 있는 게 나으니 그것까지 뭐라 안 하겠다만 결혼하고 나서는 엄마랑 연 끊고 살 수 있겠니? 그게 가능하다면 내가 허락하마.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나는 너희 엄마랑 평범한 사돈 사이로 지낼 수가 없어. 친구들도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진 않을 거고. 어머님, 제가 바라던 바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엄마랑 연을 끊고 싶어요. 이때까지 그 명분이 없었을 뿐이지 저는 정말 엄마를 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래, 알지. 네 엄마가 저 인간인 줄 알았더라면 더 잘해줬을 거다. 에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조건도 없이 믿고 도와줬던 친구들한테도 뻔뻔하게 저러는 애가 자식들한테 잘했을 리 만무하지. 나도 네 사정은 이해한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이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효도하면서 살게요. 누가 너한테 효도 바라니? 네 엄마랑 안 엮이게만 해주면 나한텐 더 바랄 나위 없는 최고의 효도다. 니네 엄마가 빌려간 돈은 친구들이랑 어떻게든 직접 받아낼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네,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렇게 어렵게 며느리는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며느리는 결혼식장에도 부모님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결혼식 날은 제가 참기로 했죠. 고맙게도 친구들도 제가 며느리와 얼마나 잘 지냈는지를 알아서 제 선택을 비난할 법한데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결혼식은 결국 순조롭게 치러졌고 지금은 며느리가 제 부모님과 연을 다 끊은 터라 저는 친구들을 통해 빌린 돈을 갚는 문제로만 형주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고 그 외로는 전혀 부딪힐 일이 없어요. 듣자 하니 저한테 딸을 빼앗겼다며 제 욕을 엄청 하고 다니는 모양인데 다 제 편인 친구들이 그런 헛소리를 들어줄 리가 없죠. 친구들이 잘 얘기를 한 모양인지 계좌에는 소액이지만 조금씩 돈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네요. 정말 원수도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하다하다 어떻게 아들 상견례 때 만날 수 있는지.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네요.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변에 좋은 가족과 친구들과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